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체포됐다.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도대체 계엄령 하에서 어떻게 계엄사령관이 체포될 수 있는가? 하극상의 반란이었다. 1979년 12월 12일 서울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보낸 헌병대는 경비병의 제지를 제압하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했다. 최규하 대통령의 제가 없이 저지른 불법이었다. 11.6 사건 이후 힘의 공백에는 전두환 장군이 있었다. 정 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취임했을 때 내부에서 차제의 정치군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 총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타직으로 내치려 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전두환은 하나회 출신 부대 지휘관들을 움직여 계엄령 하에 계엄사령관을 체포해버렸다. 하나회는 전두환, 노태우 등 육군사관학교 11기가 중심이 되어 만든 비밀 조직이었다. 기수마다 서너 명식주로 경상도 출신들을 뽑았고 박정희의 비호 아래 온갖 특혜를 누렸다. 이들 정치군인들은 박정희에게 배운 대로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정치군인의 후계이며 독재의 자식들이었다. 12.12 사태는 예사롭지 않았다. 전두환 계엄군 합동수사본부장은 직속 상관이면서 계엄군 사령관인 정승화 총장에게 총을 들이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어렴풋이 전두환과 그 주변에 있는 정치군인들의 힘이 느껴졌다. 그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전두환의 야심도 읽을 수 있었다. 전두환과 그 일파들이 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했음은 중대한 사태였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치권뿐이었다. 정치권이 단결하여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민주공화당은 김종필 씨가, 신민당은 김영삼 씨가 이끌고 있었다. 두 정당에 연락을 했다. 나는 아직 복권이 되지 않아 정치를 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전두환 사령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 무기가 계엄령입니다. 계엄령만 해제하면 호랑이의 어금니를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공화, 신민 양당은 전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괜한 걱정 말라는 투였다. 심지어 내가 정치를 재개하려는 술수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새로운 헌법에만 관심이 있었다. 헌법 초안 작성에 몰두했다. 신문은 이런 움직임을 받아 적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민주화의 길이 그리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 말은 실리지 않았다. 1980년 새해를 맞았다. 전국은 불안했다. 그리고 어수선했다.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권력을 쥐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정치권은 미로를 헤매고 있었다. 사람들은 안개 정국이라 불렀다. 최규하 대통령의 행보는 갈수록 이상했다. 당시 국민들의 요구는 직선제였다.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겠다는 것이었다. 한데 최 대통령은 헌법연구팀을 구성하고 현 정부는 과도정부가 아닌 위기관리 정부라고 강조했다. 4.19 이후 허정 과도정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연도 회견에서는 개헌은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천명했지만 그 뒤로도 수시로 말을 바꾸었다. 1월 중순쯤에는 일각에서 이원 집정부제 구상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누가 군부를 지피는지는 알 수 없었다.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경제와 치안 등 내정을 전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최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를 정식 대통령으로 다시 뽑자는 움직임도 감지되었다. 이런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처신과 욕심, 그리고 정치권의 낙관적인 움직임이 결국 훗날 불행을 불러왔다. 1월 말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전두환 장군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 안국동 뒷골목에 있는 합동수사본부 안가로 찾아갔다. 그런데 정작 전 장군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아랫사람 권정달과 이학봉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중 특히 이학봉은 나에게 사뭇 위압적으로 얘기했다. 그들은 종이 한 장을 불쑥 내밀더니 나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다. 해외에 나가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자중하겠다. 그리고 정부에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하면 복권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종이를 밀쳐버리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일이라면 복권시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도 내 국민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인데 그 부당한 일을 위해서 각서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각서를 쓸 정도라면 복권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복권되기는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곰곰 생각해보니 복권 조치는 대통령이 내려야 함에도 저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저들은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도 정부가 왜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뽑았는지 어렴풋이 감이 잡혔다. 최 대통령은 점점 실권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완상 씨를 통해 노태우 수도 경비사령관에게도 회동 요청을 했다. 만나면 절대로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해 주려 했다. 국민들이 독재 정치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테니 다시 군무에 복귀하라고 조언하려 했다. 그러나 그를 만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쿠데타를 저지르고 말았다. 무수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권력을 찬탈했지만 결국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나를 비롯한 재야 인사 678명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가 내려졌다. 2월 29일이었다. 유신 체제 이후 7년 만에 국민 앞에 설 수 있었다. 나는 국민들에게 드릴 말이 무척 많았다.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국민 여러분을 7년에 걸친 쓰라린 단절 끝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솟아오르는 감격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11.6 사태 이후 적어도 두 가지의 국민적 총의가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 여러분이 그토록 열망해온 민주주의의 수립이요. 다른 하나는 현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전 정권의 유산을 답습하는 변형된 유신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정부의 탄생을 위해 과도기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이름 그대로의 과도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비상계엄을 지속시키면서 언론을 아직도 제약하고 모든 민주인사의 완전 석방을 지연시키는 것은 확실히 국민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유신 체제의 주역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자성하고 자숙하는 겸허한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오를 범한 자들에게 보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민주 정치에 참여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성과 시정의 뜻을 명백히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날 이후 이른바 서울의 봄이 시작되었다.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